100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14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의 66%를 50년간 혼자 독점하던 나라가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를 먼저 낮춘 적 없던 나라가 스스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그 기술을 14년 만에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26년간 단 한 번도 도레이 말고 다른 선택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코번입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 보잉 소재 조달 수석 담당관으로 2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히 말하면 보잉 비행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하게 조달하는 것입니다. 수백 개 공급사와 협상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잉 787 한 대를 만드는데 탄소섬유 시트만 1,500장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 시트들이 기체 무게를 줄여주고 그게 연료 효율이 되고 그게 항공사들이 787을 선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탄소섬유를 26년간 도레이에서 공급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한국이요. 저는 그 단어가 탄소섬유 옆에 붙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탄소섬유는 도레이입니다. 세상 어느 항공기 엔지니어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1971년 도레이가 처음 탄소섬유 상업 생산을 시작한 이후 50년간 그 공식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66%를 도레이 하나가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를 합치면 70% 이상이었습니다. 그게 업계의 현실이었고 제 경험이었고 26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2022년 한국 전라북도 전주의 한 공장에서 무너졌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가 막혔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탄소섬유 생각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막혔다면 탄소섬유도 언제든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보잉 상급자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코번, 공급망을 점검하시오. 도레이 하나에 100%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6개월 안에 대안을 찾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대안이 있을 리 없다고. 탄소섬유는 도레이, 그리고 미국 헥셀 둘뿐이고 헥셀은 군수용으로 대부분 소진됩니다. 나머지 나라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게 제 26년짜리 확신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끝에 저는 26년 경력 최초로 도레이 말고 다른 나라 회사 이름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잉에 처음 들어온 건 1998년이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시애틀로 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탄소 섬유가 뭔지 아시오?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가볍고 강한 복합 소재입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비행기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 도레이뿐입니다. 저는 그날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26년간 제 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탄소 섬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검은 실입니다. 그런데 이 실을 여러 겹으로 엮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14배 강해집니다.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굵기의 탄소섬유 다발이 1톤짜리 승용차 2대를 동시에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꿈의 신소재입니다. 비행기, 전투기, 우주 발사체, 미사일, 수소차,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모든 곳에 이 소재가 들어갑니다. 보잉 787 한 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체 무게 중 절반 이상이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소섬유 시트만 1,500장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 무게가 줄어든 덕분에 연료를 20% 이상 아낄 수 있고 덕분에 항공사들이 이 비행기를 선택합니다. 탄소섬유가 없으면 787은 만들 수 없습니다. 787이 없으면 보잉은 에어버스에 시장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탄소섬유는 제게냥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잉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섬유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상 두 곳뿐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일본 중에서도 도레이 하나가 시장의 66%를 쥐고 있었습니다.
1971년 상업 생산을 시작한 이후 50년간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보잉 787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시트, 그게 전부 도레이 제품이었습니다. 787이 하늘을 날 때마다 도레이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알면서도 바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도레이가 왜 50년간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탄소 섬유 제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의 10분의 1보다도 가는 실을 1500도가 넘는 고온 가마 속에서 끊임없이 구워냅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단 1도만 어긋나도 분자 배열이 달라져 강도가 확 떨어집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와 수천억 원의 투자, 그리고 수만 번의 실패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도레이는 단순한 공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1971년부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도레이가 얼마나 강한 위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저는 연간 공급 계약 갱신 협상을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도레이 측 대표가 새 단가표를 내밀었습니다. 전년 대비 8%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반박 자료를 꺼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내렸는데 왜 단가가 오릅니까? 도레이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코번 씨, 우리 말고 이걸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웃음을 기억합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8% 인상에 서명했습니다. 26년간 저는 도레이와 수십 번의 협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협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도레이가 내민 숫자에 제가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납기를 한 달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생산 일정이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 원자재 비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에 반박하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타협안을 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6년간 그랬으니까요. 그게 제가 쌓아온 경험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도쿄에서 시애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 회사, 한 나라가 우리 핵심 소재를 독점한다는 건 언제든 우리가 을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었습니다. 미국 핵셀은 군수 물량으로 대부분 소진됩니다. 독일, 중국은 기술이 안 됩니다. 한국은 대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2011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2019년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일본 술 규제 이후 제 상관이 던진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코번, 탄소 섬유 공급망을 점검하시오. 만약 일본이 반도체처럼 탄소 섬유도 막는다면 보잉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잉 787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미국 핵셀, 독일,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까지.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답 목록에 들어올 거라고는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이었습니다. 보잉 시애틀 본사 14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퓨젯 사운드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조달팀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글자 하나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단일 공급사 리스크. 제 상관 톰 웨버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막았습니다. 탄소 섬유도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6개월 안에 도레이 외 공급 가능한 탄소섬유 업체 목록을 만들어라. 조달 가능성, 품질 인증 수준, 납기 안정성을 검토하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핵셀, 독일 SGL 카본, 일본 도레이 계열사, 일본 데이진, 대만 포모사, 그리고 맨 아래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한국 효성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적은 이름이었습니다.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스트를 들고 팀 미팅을 했을 때였습니다. 소재 기술 분석관 사라 킴이 효성 항목 앞에서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 회사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2011년에 자체 기술로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전주 공장에서 연간 2,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탄소 섬유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개발 시작해서 14년 동안 적자를 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때 화상 화면으로 한 남자가 접속했습니다. 도레이 북미 영업 총괄 다나카 켄지였습니다. 오사카 출신 57살, 도레이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회의 시작 전에 미소를 먼저 지었습니다. 느긋한 미소였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코번 씨,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섬유, 특히 항공용 등급은 검증에만 수년이 걸립니다. 보잉 인증 프로세스가 얼마나 긴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회사 제품으로 갑자기 바꿀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의 미소가 유지됐습니다. 여유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다나카가 추가 자료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일본 도레이 임원이 2010년대 초반 한국 기자들 앞에서 했다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수준의 탄소 섬유를 만들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다나카가 그 자료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2010년 발언입니다. 지금 2019년이죠. 9년이 지났습니다. 그 100년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킴이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숫자를 적는 게 보였습니다. 14.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공용 탄소 섬유는 사람 목숨이 걸린 소재입니다. 보잉 인증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걸 수백 개의 테스트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새 공급사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레이에만 계속 의존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나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30년 관계가 만들어준 신뢰죠. 저는 그 대답을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도쿄 출장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1년 8% 인상에 서명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동료가 낮게 말했습니다. 코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없어. 선택지가 없는 거야. 그때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고.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사라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14년 동안 적자를 내면서 포기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제가 찾지 않은 선택지였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라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다나카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가 맞으니까요. 그녀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효성이 14년 동안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그게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자료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코번 씨, 효성 분석 자료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개발 현황 및 기술 수준 분석.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T1000급 탄소 섬유 개발 성공. 세계 세 번째. 저는 멈췄습니다. T1000급, 그게 어떤 등급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전 세계에서 일본과 미국만 만들 수 있던 바로 그 등급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효성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개발 시작, 2011년 첫 성공, 그리고 그 다음이 충격이었습니다. 2017년 221억 원 적자, 2018년 109억 원 적자, 2019년 28억 원 적자,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14년 누적 적자 수천억 원, 3,200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 회사는 왜 이걸 계속 했을까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주주들이 항의하고 이사회가 반대하고 매년 수백억 원씩 손실이 나는데 14년을 버텼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킴이 건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T1000급,
탄소섬유 등급 체계에서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T300은 자전거나 골프채에 쓰는 수준입니다. T700부터 민항기에 쓸 수 있습니다. T800이면 군용기입니다. 그리고 T1000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이 등급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2022년까지 전 세계에 딱 두 곳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일본은 군사용으로 분류해서 수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가도 살 수 없었던 등급이었습니다. 효성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다음 날 다나카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 효성 T1000급 개발 성공 발표 알고 계십니까?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덧붙였습니다. 코번 씨, 발표와 양산은 다릅니다. 실험실 결과를 양산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재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다나카와 통화를 끊고 나서 사라 킴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효성 T1000 양산 실적이 있습니까? 사라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2년 인열표 이후 전주 공장에서 소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실제 적용됐고요. 저는 다나카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발표와 양산은 다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갔다면 그건 발표가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전주 공장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사라 킴에게 효성 측과 직접 미팅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효성 측에서 기술 담당 임원과 품질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T1000급 양산 가능합니까? 효성 기술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전주 공장에서 소량 양산 중입니다. 2028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24,00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인 인증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주 공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2023년 1월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공장 안에 들어서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생산 라인을 안내해주던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탄화로입니다. 1500도입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열처리 공정을 봤습니다. 검은 실들이 긴 료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1도 차이가 제품을 살리고 죽인다는 걸, 그 온도를 14년 동안 맞추는 법을 이 공장이 찾아낸 겁니다. 저는 라인 옆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험실이 아니라는 걸 이 현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다음 주 직접 미팅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엔 시애틀로 날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그는 평소와 달리 자료를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올렸습니다. 보잉 항공기 탄소섬유 인증 프로세스였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수백 개의 테스트, 온도, 습도, 피로 하중, 충격, 저항. 그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 과정을 효성이 처음부터 통과하려면 빨라도 2027년입니다. 그 사이에 공급 공백이 생깁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증 기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나카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라 킴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효성 T700급 인증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효성이 항공용 T700 등급에서 이미 유럽 에어버스 협력사 두 곳에 납품 중입니다. 에어버스 인증 절차는 보잉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 인증을 통과했다는 건 단순한 실험실 결과가 아닙니다. 다나카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가 자료를 가져가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에어버스가 먼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검토하는 겁니다. 다나카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어버스 납품은 T700입니다. T1000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T700도 5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나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전주 공장을 직접 봤습니다. 양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납품 실적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미팅에서 보잉 공급사 예비 등록 절차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다나카의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코번 씨, 인증 기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효성이 그 시간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시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느꼈습니다. 다나카가 처음으로 방어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사라킴이 발언했습니다. 다나카 씨, 누리호 아시죠? 한국 우주 발사체입니다. 2022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누리호 1단, 2단 전방 동체와 위성통 덮개에 효성 탄소 섬유가 들어갔습니다. 우주까지 날아간 겁니다. 실험실이 아닙니다. 다나카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느끼며 메모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주까지 갔다. 저는 그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회의 후 사라킴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나카가 T1100을 꺼냈습니다. 도레이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을 겁니다. 사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코번 씨, 1990년대 한국 반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 기업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이 따라올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에 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세 번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자료가 더 많아졌습니다. 도레이의 기술 로드맵이었습니다. T1100, T1200 차세대 제품 개발 계획. 그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도레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T1100 개발 완료 단계입니다. 효성이 T1000을 만든 지금 우리는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레이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나카 씨, 2010년에 도레이 임원이 한국은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9년 만에 T700이 됐고 14년 만에 T1000이 됐습니다. 다음 9년 뒤에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다나카가 입을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사라킴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번 씨,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효성이 왜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그건 숫자가 아닌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혼자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효성의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2028년까지 1조 원 투자, 연간 생산량 24,000톤, 세계 시장 10% 목표, 도레이 생산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 가동 시작, 미국 트릴리움 투자, 바이오 탄소 섬유 국제 인증 세계 최초 획득. 저는 그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추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T1100을 꺼낸 건 자신감이 아니라 긴장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보잉 본사 회의실에서 공급망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톰 웨버 부사장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코번, 효성 진행 상황은요? 저는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T1000급 양산 중 누리호 납품 실적 확인, 에어버스 협력사 납품 이력 있음, 전주 공장 직접 확인.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증 기간은요? 저는 말했습니다. 최소 3년입니다. 빠르면 2026년. 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공급 다변화는 어렵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효성의 생산 확장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2028년 연간 24,000톤. 저는 숫자를 올렸습니다. 현재 도레이의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이 약 5만 톤이다. 효성이 24,000톤에 도달하면 도레이의 48% 수준이 됩니다. 그게 10년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생산량과 품질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나카 씨, 한국이 반도체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은 몇 %입니까? 다나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느낌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사라킴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저도 인증 기간이 문제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효성이 T700 에어버스 인증을 어떻게 받았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에어버스 인증 기간이 통상 4년에서 6년입니다.
그런데 효성은 3년 만에 받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어떻게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데이터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14년간 쌓은 실험 데이터가 인증 과정을 단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4년 적자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자산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라 킴이 새 자료를 올렸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였습니다. 효성이 보잉 인증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보잉이 효성을 공급사로 등록하는 순간 에어버스도 효성의 항공용 등급 공급사 지위가 강화됩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도 대안 공급사 검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라도 계약하면 효성의 생산량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올라가면 단가가 내려가고, 단가가 내려가면 더 많은 고객이 옵니다. 보잉 하나의 결정이 산업 전체를 바꾸는 트리거가 됩니다. 저는 그 흐름도를 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다나카가 처음으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나카가 네 번째 미팅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자료를 줄였습니다. 대신 딴 걸 가져왔습니다. 도레이와 보잉의 30년 파트너십 자료였습니다. 공동 개발 프로젝트 목록, 기술 협력 이력, 양사, 공동 특허 건수. 그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30년간 함께 만들어온 기술 생태계입니다. 효성이 제풀 팔 수는 있어도 이 생태계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 그 30년 파트너십 동안 우리가 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레이의 차세대 친환경 탄소 섬유 계획이었습니다. 바이오 원료 기반 제품 개발, 탄소 배출 제로 생산 공정.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항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탄소 중립입니다. 보잉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친환경 탄소 섬유가 필수입니다. 도레이가 그 길을 선도고 있습니다.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효성은 이미 바이오 탄소 섬유 분야에서 국제 친환경 인증 ISCC+를 세계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도레이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을 효성이 먼저 갔습니다. 다나카가 슬라이드를 탁 닫았습니다. 저는 사라가 준비한 자료를 올렸습니다. 도레이 탄소 섬유 가격 변동 추이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저는 말했습니다. 지난 13년간 도레이 탄소 섬유 가격이 평균 3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효성 가격 상승률은 9%입니다. 도레이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잉의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항공사에게 전가되고 결국 승객 티켓에 실립니다. 30년 파트너십의 비용이 여기 있습니다. 다나카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격은 원자재와 물류 비용의 반경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없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이 자료에 있습니다. 저는 잠깐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다나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레이는 세계 최고입니다. 5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년간 놓친 게 있었습니다. 도전자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다릅니다. 도레이가 50년간 강한 건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가 세계 최초 바이오 탄소 섬유 인증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봤습니다. 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 지 한참이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효성 측에 공식 연락을 보냈습니다. 보잉 공급사 예비 등록 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효성 쪽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기술 담당 임원의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보잉 인증을 위한 데이터 패키지를 이미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이미 준비 중이라고. 제가 연락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사라킴에게 그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 회사 14년간 포기 안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이 열릴 거라고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톰 웨버가 개입했습니다. 다나카 씨, 솔직하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만약 효성이 보잉 인증을 통과한다면 도레이는 가격을 내리겠습니까? 다나카의 느긋한 미소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경쟁을 환영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먼저
가격 조정 이야기를 꺼낸 적 없는 회사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톰 웨버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나카 씨, 오늘 논의 감사합니다. 코번, 효성 보잉 공급사 예비 등록 절차 시작하도록 하시오. 인증 과정 시작해 봅시다.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코번 씨, 효성 많이 조사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14년 동안 왜 포기 안 했는지 이해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상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다나카가 오늘 가격 조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독점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퓨젯 사운드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짙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전라북도 전주 2008년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작한 한 회사. 14년의 적자 3,200억 원, 이사회의 반대, 주주들의 압박, 직원들의 흔들림, 그 모든 걸 견뎌서 티천을 만들었습니다. 숫자 뒤에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효성 예비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코번 씨, 현명한 결정입니다. 도레이도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26년간 다나카는 한 번도 경쟁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쟁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독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사라 킴이 제 사무실로 들어온 건 2023년 4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녀가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코번 씨,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효성 전주 공장 관련 자료였는데 회사 공식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언론 인터뷰 모음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주 공장 연구원들의 인터뷰를 사라가 직접 번역해서 묶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18년 인터뷰였습니다. 효성 전주 공장 수석 연구원 박성호,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만들기만 하면 끊어졌습니다. 탄화로에서 실이 나올 때마다 끊어졌습니다. 그럼 왜 일도를 바꿔보고 또 끊어지면 또 다른 조건을 바꿔봤습니다. 수천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탄화로를 떠올렸습니다. 전주에서 직접 본 그 기계였습니다. 1500도 검은 실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 장면. 그 앞에서 수천 번을 반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인터뷰였습니다. 연구원 이름이 없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랬고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아빠 왜 거기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밖을 못 떠나더라고요. 이건 회사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나라 일. 보잉 787 탄소 섬유 계약서를 26년간 써온 저는 한 번도 그 소재가 나라 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도레이에서도 미국 헥셀에서도 그냥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읽으면서 1997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IMF 외환 위기. 그때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금반지를 들고 나온 시민들. 저는 그때 시애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외채 의존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그런데 그 위기가 효성의 탄소 섬유 결단과 이어진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IMF를 겪고 나서 한국이 뼛속 깊이 새긴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 교훈이 2008년 조성래 명예회장의 한마디가 됐습니다. 탄소 섬유 우리가 합시다. 2022년 인터뷰였습니다. T1000급 개발 성공 발표 직후였습니다. 연구원 김태영이 말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막 결혼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갓 결혼한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14년이 그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청년으로 들어와서 중년이 되도록 같은 자리를 지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퓨젯 사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26년간 그 바다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리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협상해온 탄소 섬유라는 소재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14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운 사람의 14년. 자식한테 다른 데 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리를 지킨 사람의 14년. 수천 번 끊어지는 실 앞에서 다시 조건을 바꿔본 14년. 그 14년이 T천을 만들었습니다. 사라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조성래 명예회장 아시죠? 효성 창업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2008년 임원들 앞에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번역본을 건넸습니다. 탄소 섬유, 우리가 합시다. 이건 우리가 안 하면 한국에서 영원히 못 만듭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봤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꼭 한다고 했다는 말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그 회장님은 2024년 3월 8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T천 성공 발표 약 1년 반 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008년 그 말을 하고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손에 든 파일을 봤습니다. 연구원들의 인터뷰가 담긴 그 파일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26년간 저는 탄소 섬유를 스펙과 가격과 납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지금 보잉의 협상 테이블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2년 T천 성공 발표 날 전주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카메라를 보는 표정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 멋쩍게 웃는 사람, 눈시울이 붉은 사람. 저는 그 사진 속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들 중 누가 화장실에서 울었을까? 누가 아내에게 14년 동안 미안하다고 했을까? 누가 처음 2년간 끊어지는 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질문들을 하면서 26년간 쓴 탄소 섬유 계약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파일을 읽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다나카가 5번째 미팅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전화로 미팅을 잡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번엔 도레이 본사 임원도 함께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다나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본사 임원이 직접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다나카가 항상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도레이 북미 총괄 부사장 야마모토 히로시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도레이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눈빛이 다나카와 달랐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코번 씨, 도레이는 보잉과 3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2019년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도레이가 탄소 섬유도 막을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야마모토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부 결정이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레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야마모토가 회의 중반쯤에 각도를 바꿨습니다. 코번 씨,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도레이는 항공안전 기준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보잉 787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탄소 섬유 관련 사고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레이의 품질 덕분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씨, 그 품질이 경쟁 없이 유지됐습니까? 야마모토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도레이가 완벽한 건 도레이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더 강해지는 건 경쟁이 있을 때입니다. 효성의 등장이 도레이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잠시 그 말을 받아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도레이의 새 공급 조건이었습니다. 가격을 현행 대비 7%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납기를 표준 8주에서 6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킴을 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효성이 없었다면 나왔겠습니까? 야마모토가 입을 닫았습니다. 다나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사라킴이 발언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올렸습니다. 효성 2028년 목표 생산량 연간 24,000톤, 세계 시장 점유율 10%.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효성 현재 수주 잔고 2년치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효성이 생산을 늘릴수록 보잉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야마모토가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다나카가 옆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때 톰 웨버 부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발언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다나카 씨, 보잉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탄소섬유 공급사를 하나만 유지하는 걸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레이를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가 보여준 구조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도레이와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보잉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수긍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올렸습니다. 도레이 주가 변동 추이였습니다. 효성이 T1000급 개발 성공을 발표한 날 도레이 주가가 3.2%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50년 독점이 흔들린다고. 야마모토가 그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코번 씨,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도레이도 변해야 한다고. 35년 경력의 도레이 임원이 보잉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코번 씨, 효성 인증 절차를 보잉이 시작하면 도레이도 기술 공유 협력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 공유. 50년간 아무에게도 열지 않던 문을 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처음으로 느긋한 미소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50년 독점이 끝나는 장면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쪽이 조용히 자료를 덮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다나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솔직하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성이 보잉 인증을 받으면 도레이 물량의 얼마를 가져갈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20%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도레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자기 물량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을 한 적 없는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야마모토가 먼저 나갔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코번 씨, 한국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100년이라고 했던 건 착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00년, 그 말이 나온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했던 나라의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서 착오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다나카가 문을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의 느긋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 미소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킴이 말했습니다. 코번 씨, 다나카가 오늘 물량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도레이가 가격을 내리고 납기를 단축하고 기술 공유를 언급하고 물량까지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50년 독점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도레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경쟁이 생기면 도레이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잉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효성이 나타난 게 도레이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문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라 킴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0년 관계의 무게가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퓨젯 사운드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효성 보잉 공급사 예비 등록 절차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인증 과정은 길었습니다. 수백 개의 테스트, 수십 차례의 현장 감사. 그 과정에서 효성팀은 단 한 번도 데이터를 미루거나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코번 씨, 이 팀들 14년 동안 이 날을 준비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년의 적자가 데이터 자산이었다는 걸 인증 과정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잉 인증 과정에서 저는 효성의 한 가지를 또 발견했습니다. 서류 준비 속도였습니다. 통상 공급사 인증에서 데이터 패키지를 요청하면 몇 주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성은 달랐습니다. 요청하면 다음날 왔습니다. 사라가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효성이 2019년부터 보잉 인증을 가정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날짜를 봤습니다. 2019년. 제가 공급망 점검 미션을 받은 바로 그 해였습니다. 효성은 제가 연락하기 4년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효성 기술팀과 수십 차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전주 공장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저는 파일 속 인터뷰들을 떠올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었다는 사람, 아이가 중학생이 됐다는 사람, 수천 번 끊어지는 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제 화면 맞은편에 앉아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4년 전 첫날과 지금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날이 있었을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14년 전 효성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도레이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납기는 8주 그대로였을 겁니다. 한국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탄소 섬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KF-21 전투기 사업도 누리호 발사체 사업도 모두 일본의 허락이 필요한 구조가 됐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를 저는 보인 조달 담당자로서 26년간 경험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라는 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26년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탄소 섬유를 스펙과 납기와 가격으로만 봤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조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정함이 26년간 선택지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라는 건 협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협상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꾼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14년간 포기하지 않은 한국의 공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하면 보통 세 가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삼성, 현대, K-팝, 보잉에서는 달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탄소 섬유. 그것도 14년의 적자를 견딘 탄소 섬유. 저는 그 맥락을 이제 압니다. 이 나라는 없으면 만드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없어서 정유 기술을 만들었고, 자원이 없어서 반도체를 만들었고, 소재를 못 사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매번 세상을 바꿨습니다. 다나카가 착오였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100년이 착오였다. 그런데 그 착오를 증명한 건 한국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연구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전주 공장에서 14년간 흰 가운을 입고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출근했기 때문에 착오가 됐습니다. 저는 그 점이 무섭습니다. 어떤 나라가 14년을 버틸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 분야에서든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가 처음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도레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납기가 짧아졌습니다. 기술 협력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효성이 도레이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생기자 도레이가 30년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건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만든 건 14년의 적자를 견뎌낸 전주 공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26년간 제 조달 리스트에 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효성 기술팀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증 절차 중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코번 씨, 오늘 테스트 결과 첨부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97년 IMF 때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남의 것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효성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테스트 결과가 그 이유가 맞았다는 걸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보인 조달 담당자로 26년을 일하면서 공급사 직원의 이메일을 출력해서 책상에 올려놓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퓨젯 사운드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인 조립 공장이 보입니다. 거기서 787이 만들어집니다. 그 787의 탄소 섬유가 언젠가 일부는 전주에서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 인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절차의 서류에 매일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 하나하나가 26년의 관성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6년 전에 시작했어야 할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이 2008년 임원들에게 했다는 말을 저는 지금도 가끔 떠올립니다. 탄소 섬유, 우리가 합시다. 이건 우리가 안 하면 한국에서 영원히 못 만듭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임원들이 속으로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이 협상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도레이의 가격 인하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본 눈치를 보며 탄소 섬유를 사는 구조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안 할 때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100년이라던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말을 14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14년이 50년 독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시애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체를 이루는 탄소 섬유가 언젠가 일부는 전주에서 올 겁니다. 전라북도의 탄화로에서 1500도를 견딘 실들이 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겁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온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저는 보인 787이 하늘을 나는 걸 보며 전주 공장을 떠올릴 겁니다. 화장실에서 울었던 그 연구원을, 아이가 중학생이 됐다고 말한 그 사람을, 14년을 버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